이 그림 낯설지 않으시죠? 왕의 곁에서 시대를 그려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입니다. 그림 속 소녀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우리와 눈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피카소와 달리도 이 작품을 다시 해석하고 따라 그릴 만큼 이 작품은 위대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뒤에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한 소녀의 삶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혈통으로 나누던 시대, 자신들의 피를 고귀한 푸른 피라 부르던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명화 속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화는 그저 아름다운 작품일까요? 그림은 그 시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656년 스페인 마드리드 궁전, 마르가리타 공주는 이제 막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 펠리페 4세는 그녀를 나의 기쁨이라 불렀고 그녀는 궁전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밝고 총명했던 그녀는 궁정 예절도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당시 스페인 궁정은 부르고뉴 예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법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각상이 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입은 거대한 드레스 안에는 고래뼈나 금속으로 만든 단단한 틀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넓어서 혼자서는 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드레스를 입고 오랜 시간 미동도 없이 서 있거나 아주 느리고 품위 있게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왕실의 피는 신성하다고 여겨졌기에 그녀의 몸은 아무나 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락된 시녀들만이 그녀의 옷을 입히고 머리를 만질 수 있었으며 그 외의 사람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국가적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고 국왕과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님에도 그들이 드레스룸을 찾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녀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원래 예법대로라면 왕조차도 절차에 따라 형식과 거리를 지켜야 했지만 그는 딸 앞에서만은 그 규칙을 종종 깨뜨리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문의 긴턱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5살, 한창 뛰어놀 나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화가 벨라스케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이 초상화는 완성되는 즉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정혼자이자 외삼촌인 레오폴트 1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길게 늘어진 턱과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보내질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 있게 남기를. 그것이 예의였고 그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5살의 아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국왕과 왕비가 나란히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왕비는 국왕의 조카였고 두 사람은 같은 피로 묶인 존재였습니다. 푸른 피는 이와 같이 다른 피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의미했습니다. 1666년 봄 마드리드 알카사르 궁전 앞 수백 대의 마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스트리아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눈 덮인 빈의 궁전에 도착한 그녀는 마침내 정혼자를 마주합니다. 그는 초상화보다 더 선명하게 가문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돌출된 턱과 입술,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결혼식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온 어린 신부가 빈의 낯선 공기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랬고 동시에 유럽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태양왕이라 불린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진정한 황제의 위엄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축제는
무려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빈신의 전체가 거대한 공연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오늘날의 블록버스터 영화도 울고 갈 만큼 압도적인 규모의 마상 오페라였습니다. 루이 14세가 화려한 축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레오폴트는 결심했습니다. 태양이 빛난다고 하지만 제국의 황금빛은 그보다 더 눈부셔야 한다. 그는 직접 작곡에 참여할 정도로 음악에도 공을 들였고 수천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50마리가 넘는 말들이 오케스트라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수십 발의 대포가 축포로 터져 나왔고 하늘은 불꽃놀이로 가득 찼습니다. 루이 14세와의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지만 낯선 땅에 온 아내를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낯선 언어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잠시나마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축제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황후로서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하나, 바로 제국을 이어갈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임신과 출산의 반복 속으로 흘러갑니다.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기쁨은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6번의 임신, 그리고 반복되는 죽음, 같은 혈통을 지키려 한 선택은 점점 약해지는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도 점점 약해졌고 시간보다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그 그림 속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푸른 피라 불리던 신성한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의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같은 피를 지키기 위해 혼인을 반복했고 그 선택은 결국 가문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1살, 그녀의 모든 시간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미술관에 걸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겠지만 그 찬란한 드레스 뒤에 감춰진 삶까지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했던 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명화 속 이야기를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